비트코인은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이길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높다. 그래서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것은 나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근데 내가 당장 원화 쓸 것도 아닌데 뭐하러 원화 들고 있냐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올해 안에 10만 불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 플러스 전망 이렇게 하고 있다.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초까지는 10만 불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7%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와. 죽어 있는 줄 알았던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살아난 걸까요? 아, 우리 그 썸네일 되게 잘 정했던데. 죽어있던 애가 돌아왔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주가가 근데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래서 5만 원이 깨져가지고 정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깨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진짜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진짜 반등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래도 이 저점 수준에서 7% 상승이라는 엄청난 상승폭의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주가가 내려온 건 맞다라는 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실제 안 좋은 거랑 주가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과도하게 빠졌다가 또 이제 과도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 자체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안 좋아지지만은 않는다 라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5만 원이라는 그 주가 레벨이 그리고 이제 300조 원이라는 그 좀 치욕스러운 그 숫자가 삼성전자한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그동안 빠지고 있는 동안 혹은 근데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옆으로 가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좋았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들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반등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속보가 떴습니다. 지금 저희 효친클럽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방금 전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 부분을 알고 주가가 올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들을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한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만 바뀌면 돼요. 다 됐어. 삼성전자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냥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 여부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의 컨빅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듣까?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긴 한 건데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이제 없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이나 뭐 2차 전지 업종들한테 악재가 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되겠죠. 네,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이걸 또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오케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저도 좀 의아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기차 쪽에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는 역행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걸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중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까지 나가려고 하는 건지.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콥29라고 해가지고 의사국 협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협약과 관련돼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자, 우리 이제 기후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관에서 나왔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파리 기후협약 6.4조가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통과됐다고 하고요. 그게 아마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 크레딧을 주는데 그 전에는 한국에서 나온 크레딧은 한국에서만 거래되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만 거래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합시켜가지고 서로 거래를 많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4조가 통과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됐고 앞으로는 탄소 감축하는 것이 크레딧으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크레딧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황유식 대표님이 설명하시기로는 이 자산을 개발하는 것처럼
자원 개발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제공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전기차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도 결국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거고요.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동해가지고 크레딧을 따내고 이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또 민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크레딧이 제일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이 사실 경쟁 우위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테슬라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되게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도 있을 것 같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가 된 이후로 신재생이 무참히 깨졌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신재생 쪽은 규제가 없고 전기차만 근데 신재생은 하긴 해야 되고 태양광은 주가는 많이 빠졌고 이번에야말로 좀 기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의 어려움 이 부분은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좀 없네요. 다음 질문을 해보면 사실 이번 미국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EV 보조금 없애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빅베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걸까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질문은 트럼프 트레이딩은 끝난 걸까? 그리고 빅베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걸까?입니다. 트럼프와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빅베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빅베스라는 거는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이건 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뭐 망가지고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좀 더 컨빅션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파월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나? 거의. 근데 갑자기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또 반대로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정책 프레임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파월이 뭔가 트럼프에게 잘 말 듣겠습니다. 제가 1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때 내가 9월 달에 한 거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내가 그 바이든 때문에 한 거지 뭐 트럼프 형 때문에 한 건 아니긴 맞아. 그래 형 이제 형 대통령 됐으니까 내가 형 말 들을게. 알았어. 그러면 12월 안 하고 1월 달 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알았어 그때 할게. 요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트럼프가 이미 얼마나 이제 강력하고 이렇게 위협적이면 파월이 저렇게까지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트럼프가 뭐 빅베스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요것도 조금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아요. 요 가능성은 제 생각에 연말이나 1월 달 중에 미국 주식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근데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그러면 파월이 12월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미국 경제는 괜찮은 거죠? 버틸 수 있으니까 하는 걸까? 아니면 내리는 게 맞는데 트럼프 때문에 내리지 않는 걸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이 좀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런 겁니다. 9월 달에 50bp까지 인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11월에 또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지금 이제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경기 침체는 무슨 경기 침체예요. 지금 너무 좋거든. 그래서 50bp나 인하를 할 필요가 있었냐? 지금 벌써 75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에 인하를 안 하더라도 그럼 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이 속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냥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거 바이든 저거 당선시키려고 민주당 당선시키려고 저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는 거 저렇게 하고 있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파월 뒤에 있는 그 옐런 장관도 같이 같이 해가지고 이번 해가지고 트럼프 되면 골치 아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또 파월은 또 돌변해가지고 트럼프 형 이런 상황이라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게 물론 뭐 제가 해석하는 것이 뭐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되게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와 파월 이런 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이나 전체 금융시장에는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안 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금리 인하 할 줄 알고 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오늘 영상에 어제 이제 올라왔지만 성상현 과장 얘기했잖아요. 성상현 과장도 요즘에 엄청 잘 나가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셔서 1시간 반을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성상현 과장도 똑같은 의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 날뛰도록 안 놔두려면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견 맞는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할 거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막 하겠죠. 막 예, 해요? 예.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지니까 또 뭐 해라 빨리 그러면서 이제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파월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겠죠. 데이터는 이제 지금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고 혹시 소비가 둔화되거나 실업률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럴 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까지 할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가 걱정스러운 건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무리해서 하냐. 게다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나 때릴 건데? 나 할 거야. 이거 진짜 할 건데? 어떻게 할래? 이런 이제 분위기잖아. 근데 관세를 하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영향 준단 말이죠.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이거를 섣불리 금리 인하했다가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또 이게 난리쳐는 그런 상황을 일으키기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그리고 트럼프 되면 그때 상황 봐서 이렇게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가장 강력했던 자산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와 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매우 높은 컨빅션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이길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높다. 그래서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것은 나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일단 이 전제를 깔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잠을 잘 정도를 오랫동안 가져가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어쨌든 인플레이션 이긴다니까요. 그럼 구매력이 지켜진다니까요. 워낙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하죠. 저도 이거 보면은 아침마다 이게 이거 어떻게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빠지면 또 이게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에는 구매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내가 당장 원화 쓸 것도 아닌데 뭐하러 원화 들고 있냐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거는 필요하다. 다만 이제 가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6만 불 하던 게 9만 불 됐다가 지금 최근에 낮아졌는데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9만 불 갔지만 다시 8만 불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올해 안에 10만 불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 플러스 전망 이렇게 하고 있다. 10만 불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초까지는 10만 불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다음 주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뭐 이슈가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3.5조 달러예요. 그리고 애플이 3.4조 달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3.5조 달러 그리고 주가 수준도 굉장히 신고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은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한 전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실적이 나온 전후로는 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학습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추론 시장에서도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젠슨왕이 이야기해 주기를 좀 바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인터뷰 중에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엔비디아 젠슨왕하고 그리고 손정희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보니까 젠슨왕이 손정희를 막 극찬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저기 혁신가들에게 전부 투자했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막 마사가 정말 최고다 그러면서 뭐 빌 게이츠도 발굴했지, 마윈도 발굴했지, 뭐 그러면서 막 다 엄청나게 칭찬해요. 아이폰도 스티브 잡스도 했지. 그러면서 칭찬하다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마사요시가 엔비디아의 한때 1대 주주였던 거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요시가 옆에서 있다가 그러면서 젠슨하고 이렇게 껴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았어,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사실은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를 사가지고 한 2년 만에 30조 원인가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 많이 번 거잖아요. 근데 그때 팔고 나서 지금까지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가져갈 수 있는 그 돈의 규모 이렇게 보면 200조 원의 기회의 손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누가 어느 고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위로 열어놔야 되냐 아래로 열어놔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물론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혹은 실적이 피크아웃이라는 논리 때문에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 여전히 위로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AI 시대의 주인공이잖아요, 여전히. 물론 주인공이 언제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인공이기 때문에 위로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 주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가 재무장관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요게 좀 관심이에요. 사실은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팀을 이렇게 꾸리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 말을 제대로 잘 듣는 사람, 완전히 자기 사람, 근데 실력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정부를 구성해야 아주 강력한 정부가 될 거고 그래야 자기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될 테니까 최고의 사람으로 이제 뽑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을 채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이렇게 이제 할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25년 동안 보스가 없었어 나는. 그게 좀 간지가 잘잘 흐르지 않나요? 나 25년 동안 나는 회장이었어. 내가 JP 모건 회장으로 지금 25년 있었다. 근데 내가 너 트럼프 밑으로 들어가겠냐?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의 이제 이야기를 다이먼 회장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보통 같으면은 이제 막 뭐 짜증내면서 이제 뭐라고 할 텐데, 다이먼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다이먼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랑은 같이 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웬일로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이먼 회장이 사실 미국의 그 금융시장에서는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봐봐요. 지금 옐런이 미국 국채 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이먼 회장이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재무장관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채권을 언제 발행을 했냐. 근데 그 규모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1년짜리로 발행하느냐, 10년짜리로 발행하느냐, 이런 규모의 판단이 있잖아요. 이 판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너무 큰 돈이 걸려 있어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 집에서 얘기할 때 아니 집 사야 되는데 언제 사? 대출 받는데 고정금리로 할 거야? 변동금리로 할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10억, 20억 뭐 이런 큰 규모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한테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막 2조 달러, 3조 달러 이거를 돈 언제 빌려, 금리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 한 번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재무장관은. 그래서 누가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누굴 뽑을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보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체로 지금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뽑는지, 그럼 이제 옐런이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옐런이 내려오면 이제 또 금융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영상이 굉장히 발행이 많이 됐는데 만약에 이 구독자분들이 꼭 봐야 된다 이번 주에 하는 영상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봐야죠. 다 봐야 되는데 다 봐야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근황요나 아니면 속보를 올릴 때 많은 분들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봐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이제 영상들이 몇 개 올라왔는데, 특히 인터뷰 중에서 고승현 박사님 인터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터뷰는 이제 저희 투자와 관련된 채널이라서 정치와 관련된 건 이제 많이 안 나왔었는데, 정치학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랑은 개인적으로는 군대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지 선배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재밌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이 계속 있어요. 미국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미국이 옛날에는 되게 친절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이제 그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고승현 박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패권론에서 보면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공공재다. 마치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리 깔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공공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공재는 패권 국가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다. 왜? 그걸 주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돼서 혹은 줘도 되니까 줄만 하니까. 그런데 못 주겠다 싶으면 그냥 안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무역을 안 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내가 당연히 얻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자유무역을 해야지 왜 저렇게 보유무역하고 그렇게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 기업 힘들게 해?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패권이 그냥 공공재로 주는 거다, 공짜로. 근데 주기 싫으면 혹은 주기가 좀 어려워지면 혹은 주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나라에서 미국에서 러스트벨트에도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 왜 저렇게 나오지? 라는 것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계속 저러겠구나. 계속 저러겠구나. 진짜 미국이 압도적으로 힘이 더 커져서 패권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공공재 정도야 뭐 좀 줘도 되지 뭐 라는 게 아니면 앞으로도 저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 시각을 큰 그림에서 보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고승현 박사님의 그 영상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뭐라고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